글로벌 무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3월 미국 수입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1%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입 물가가 내림세를 보인 건 2024년 9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이 같은 수치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으로는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4월에도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전달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신규 주문과 출하가 부진한 가운데 재고는 증가한 추세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향후 6개월 전망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돼 경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첫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상호 무관세와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유는 특히 자동차 공산품 이외에 상호 무관세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현아입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여러 나왔습니다. 이 3월에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4월의 제조업 지수는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 투자 포인트들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뚜렷한 호재도 악재도 없이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양방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수입 물가 하락과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덕분에 장 초반에는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커지면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약간의 내림세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 0.05% 하락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도 0.17%, 다우존스 지수마저 0.38%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0.53% 내림세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7% 소폭 올라준 모습인데요. 오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체로 상승을 해주면서 그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0.03% 상승해주면서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거래일에 비해서 여러 섹터에서 눈에 띄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각 섹터의 대표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전체 시장에 하방 압력을 더한 모습인데요.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넷플릭스와 팔란티어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넷플릭스는 4.8%, 팔란티어는 6.2%가량 상승해줬는데요. 두 종목 모두 4에서 6% 넘게 오르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넷플릭스는 경영진이 앞으로의 사업 확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경영진은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로 늘리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성장 계획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AI 방산주로 불리는 팔란티어는 전날 나토의 AI 시스템 수주 소식에 힘입어서 어제도 4.6% 오르더니 오늘은 6%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기술주 살펴보시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조금 짙게 깔린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브로드컴과 또 AMD는 소폭 올라준 모습인데요. 이렇게 특히 AMD의 경우에는 일부 데이터 센터용 CPU를 대만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AMD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면서 AMD의 주가는 오늘 강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보잉의 경우에는 오늘 2%가량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들에게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매도세가 강해진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이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관세 리스크를 피하려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흐름 속에서 금융사들은 수수료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변동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 덕분에 주식 파생 상품 거래가 1분기 동안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은행들은 전했는데요.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3.6%나 올라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4% 가까이 뛰었고요. 앞서 실적을 발표했던 다른 대형은행들과는 마찬가지로 주식 거래 부문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게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시티그룹 살펴보시면 시티그룹 1.76% 상승해줬습니다. 이외에도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그리고 웰스파고의 경우에도 1%에서 2%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금융주들 전체적으로는 강한 흐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기술 섹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의약품에도 곧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졌고요. 이 영향으로 의료기술 섹터 전반에 부담이 좀 짙게 깔린 모습입니다. 먼저 존슨앤존슨 살펴보시면 존슨앤존슨 오늘 장에서 0.48% 하락했습니다.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연간 매출 전망도 상향 조정했지만 주가는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베이비 파우더 발암 논란으로 여전히 수만 건의 소비자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약세 흐름 속에서 일라이릴리는 소폭 오름세 보여줬고요. 또 한편 화이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자 1.45%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 FDA가 앞으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AI 모델링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료 AI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 속에 그동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서타라, 시뮬레이션스 플러스, 슈레딩거는 FDA 발표 이후에 30에서 40%의 주가가 상승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3%대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섹터도 살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사하면서 한때 상승을 했었던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오늘 각각 2.6%, 1.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주들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M7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0.19% 소폭 하락하면서 20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애플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인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아이폰을 미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인도산 아이폰 수출이 크게 늘어난 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미국 내에 재고를 미리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한편 AI 경쟁에서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이 AI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훈련 방식을 도입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이폰 등 사용자 기기 속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인데요. 그동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면서 합성 데이터만으로 AI를 학습시켜왔는데 이번에는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민감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보시면 엔비디아는 오늘 M7 기업 중에서 1.3% 상승해주면서 112달러 선에서 좀 크게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미국의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는 AI 서버에 필요한 부품 대부분을 아시아에서 조달해왔지만 이번 계획은 처음으로 미국 현지에서 AI 슈퍼컴퓨터를 생산하겠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한 전략인 거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 것이라며 반겼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은 수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그 투자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4% 내림세 보여줬고요. 아마존닷컴도 1.39%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도 오늘 1.74% 하락해주면서 15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알파벳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자율주행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웨이모 측은 도쿄의 운전 환경이 미국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 목표라며 장기적으로는 도쿄에서도 상업용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도쿄 진출을 계기로 웨이모의 아시아 시장 확대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오늘도 1.87%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현재 메타는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메타가 경쟁사를 없애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도 이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만약 메타가 패소하게 된다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강제 매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0.7% 소폭 상승해줬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테슬라 주가는 그다지 반응하지 않고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내 고급 모델 주문이 취소가 됐고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 반등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히토류는 전기차 제조의 필수적인 재료인 만큼 중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테슬라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3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저유가 영향으로 예상 밖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5일 3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보합을 밑도는 수치로 2024년 9월 이후 6개월 만의 하락입니다. 특히 수입 연료 가격이 2.3% 떨어지며 전체 수입 물가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2021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가며 브렌트유는 배럴당 62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같은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2월 수입 물가 상승률은 기존 0.4%에서 0.2%로 하향 조정됐으며 이 통계에는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헤드라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예측 불가 관세 정책, 최악은 지난 것인가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전자제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면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자동차 관세에서도 추가 면제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은 환호를 해주려나 싶었는데 상승으로 출발했던 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이 시장을 못 이긴 것 같은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 미국의 보잉에 대한 항공기 구매를 금지하겠다라는 상호 견제가 더욱더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심화가 되고 있고요.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땐 이 관세에 대해서 계속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약간 그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트럼프를 제외한 트럼프의 최측근들도 기자들이 물어보면 사실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들도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헷갈리는 관세 정책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선들이 안전자산 쪽인 금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이유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이 올라가는 것들이 모든 것을 저는 설명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주식을 좀 꽤 오래 했습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좀 놓고 생각을 해봤었을 땐 이런 변동성이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 구간이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을 했었을 때 정말 바닥일 것인가 아닌가 고민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품목은 유예를 해주겠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제 트럼프 1기 때를 좀 돌이켜 봤었을 때 그때도 처음에는 세게 중국과 미국이 이제는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이제 극악으로 치달았었는데 결국 하나하나 품목당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엔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봤었을 때는 굉장히 또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뉴스가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변동성을 저는 이용해야 되는 주식 투자자라면 그 변동성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미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EU하고의 어떤 속도전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 하지만 속도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본질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지금 자동차 산업을 누가 더 이득을 보면서 가지고 갈 거냐 이게 포인트인데 생각을 해보면 유럽의 자존심? 자동차입니다. 지금 미국의 자존심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한 발도 물러서기 지금 싫은 상황이라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다른 품목 중에서 이제 조금 온화한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저는 체크를 하는 게 먼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결국엔 지금 미국장 맞추고 나서 중국에서 보잉 기종에 대해서 또 이제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대 맞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얕잡아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강하게 나온 뉴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 요소는 결국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장 막판에도 이 중국에서 항공기를 좀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호 관세에 대한 이 실타래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만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자동차 쪽으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또 간밤에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3월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수입 물가가 전 월보다는 좀 0.1%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은 안정이 되려나라는 환호를 해도 되려나라고 싶었는데 또 이런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4월 제조업 지수가 위축세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재고도 더 늘었다고 합니다. 뭐 한편에는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한편에는 또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시장은 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 지표에 대해서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수입 물가라고 하는 것 자체 혹은 지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대외적인 어떤 충격을 줘서 변화할 수 있다면 이건 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냅뒀을 때
긍정적으로 뭐 개선이 된다거나 혹은 나빠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변동성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오늘 나온 지표, 그러니까 간밤에 나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변동성이 조금은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가 자연스럽게 냅뒀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아니죠. 결국에 이제 관세에 따른 부담에 이제 굉장히 크게 또 변동성을 보였었던 원자재가 유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수입 물가지수 같은 거 뭐 체크를 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 예로 하나를 또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아마 4월 말까지 나오는 대다수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엄청나게 잘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아니 경기가 이렇게 좋아? 라고 오해가 들 정도로 수출 데이터들이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수출 데이터가 왜 잘 나올까요? 트럼프가 언제 관세를 매길지 모르니까 그 전에 각 나라별로 물건들을 많이 받고자 해서 지금 그러한 데이터들, 지표들이 이제 좋게 나오는 착시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지표에 대한 주목도는 저는 CPI, PPI 이쪽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유도 하락을 하고 있고 좀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분석까지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국제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정세가 오늘 좀 돌아오는 모습은 보였거든요. 환율도 지금 안정세에 돌아오면서 그렇지만 이 환율의 안정세가 돌아왔다는 거는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라는 뜻이잖아요. 네.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좀 불안한 상황인 건데 지금 환율에 대해서는 뭐 1,300원까지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네. 있단 말이에요. 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부담이었는데 또 네. 일주일 뒤인 오늘 보면 또 너무 빠르게 빠진다고 지금 여기저기 계속해서 좋지 못한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면 참 관세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환율 시장까지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춰야 될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 지표, 가이드라인이 하나 나온 게 S&P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어요. 보통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외국인의 수급이 파생 시장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 시장에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또 최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불안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못 올라온 것처럼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일본 캔들로 코스피 코스닥 보면 하락분 절반 이상 다 되돌려 버렸습니다.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외국인들이 지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뭐 미 국채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조금 압박을 받아서 네.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나갈 때 우리도 같이 나가야 되느냐? 일단 같이 나갈 리스크 타이밍은 좀 놓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언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결국엔 여러분들 아마 계좌 열어보면 HTS, MTS 열어보면 보유 종목군들 정말 잘 방어해야 최근에 샀어야 마이너스 10% 이내이고 기존에 샀던 종목군들은 이미 마이너스 30%, 40%, 50% 정도 될 겁니다. 뭐 제가 이제 감히 예측을 해보면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추매를 언제 할 거냐?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저는 하는 게 맞고 그럼 외국인들이 현물로 들어올 어떤 발판은 뭐냐면 이 환율이 위아래로 크게 지금처럼 움직이면 안 돼요. 결국에는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1,400원대에서 1,430원대 사이에서 머물러 주는 게 근데 이것도 참 자괴감이 드는 게 너무 높습니다. 예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지금 당장은 1,400원에서 1,430원대에서 머물러 주는 게 좋고 1,400원 이하로 밑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투자의 전략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질문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1,300원까지 너무 하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정말 극심하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애플처럼 조금은 애플 살리기처럼 좀 지원 그렇죠. 사격을 해주려나 좀 반등을 해주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 수출용 H20을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6%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래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가 가장 먼저 가서 수십조 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다음날 자동차 관세에 현대차, 기아 포함됐죠. 그리고 애플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좀 투자를 많이 했었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세의 가장 큰 피해주가 되기도 했었죠. 엔비디아 어제만 하더라도 H20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한 하루 만에 또 H20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말하듯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출렁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또 이 미국산 비행기 부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뉴스에 따른 대응일 가능성도 저는 높아요. 왜냐,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가서 굉장히 큰 돈을 미국에 들여서 생산 시설도 만들고 라인도 깐다 그랬습니다. 그게 750조인데 일단 돈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뭐냐면 몇 년에 750조였냐라는 거죠. 10년에 750조면 트럼프 정부 끝나고 나면 엔비디아는 뭐 그걸 다 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굉장히 많은 뉴스 CNBC라든지 블룸버그를 통해서 봤었을 땐 4년이더라고요. 이건 트럼프가 완벽하게 확답을 받아낸 아마 협의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720조를 들여서 앞으로 미국 내 생산을 해야 되는 엔비디아 오늘 H20에 대한 규제 이거는 서로 협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니 일단 H20을 관세 카드, 그러니까 협상의 카드로 좀 써야 되니 저는 조금은 양해를 해줘라라는 식의 좀 어떤 물밑 작전들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과 하루 전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한다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H20을 규제한다? 이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제가 그동안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냐 했었을 때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오늘 엔비디아의 이런 파동 때문에 SK하이닉스의 혹은 HBM 관련주들의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나오면 이제부터 또 새롭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HBM 관련주들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미국 정책의 지금 방향성 자체가 미국 내에 공장을 들여오는 거잖아요. 네.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AMD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미국 내 생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피해를 볼 것이냐 수혜를 볼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장을 그냥 맨 땅에 짓지는 않죠.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론도 결국엔 우리나라 장비주들에 대한 발주 수주를 내면서 지금 공장 증설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동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이젠 소부장주들에 대한 어떤 공략 포인트를 삼아 볼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예측 불가능한 관세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지금 속보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지금 은행주들은 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반등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 이 어닝 시즌 맞이해서 좀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이번 어닝 시즌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네. 당장의 매출 EPS에 너무 환호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영향에 따른 실적이 나오려면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가 더 정확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분기는 화장품 기업을 예를 들어보면 관세 여파 때문에 미리미리 땡겨서 미리미리 생산해서 먼저 판매한 물량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실적이라서 생각보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분기에 몰아서 실적을 만들어버리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이던스가 처지는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 좀 해당하는 이유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좀 줄어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과 중국과 혹은 미국과 유럽과의 어떤 관세 여파 때문에 장기화될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저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해서는 좀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가 더 중요하다. 좀 더 멀리 이 관망세로 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어닝 시즌 시작하는 만큼 이 점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 전부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요. 현재 0.84% 하락하면서 84,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는 86,000달러까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현재 조금 내려가서 84,000달러 선을 횡보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요즘처럼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예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편 일본 상장사 밸류 크리에이션은 1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이더리움 오늘도 2%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1,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고래들이 계속해서 대량으로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더리움은 현물 ETF에서 85억 원 가량이 순유출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투심이 조금 악화되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XRP 살펴보시면 0.85% 하락하면서 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XRP는 2달러를 회복한 다음에 계속해서 2.1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도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들도 전부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0.32% 하락하면서 18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솔라나의 경우에는 이번 주 캐나다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곧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코인 1.3% 하락해서 22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다는 2.28%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역시나 1.7%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알트코인 중에서는 스텔라루멘만이 유일하게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0.92%, 1%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 351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수익코인은 2.7% 하락세, 아발란체도 3%대 낙폭 그리고 있고요. 시바이누도 1.26% 하락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하락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과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의 황석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로 바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법인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그런 발표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법인들도 이제 자산 운용의 폭이 조금 넓어진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실제 제도화는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계의 신사 황석진 교수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좋은 주제를 다뤄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이제 그 법인의 이제 가상자산 이 투자 허용을 이 금융위원회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 법인이 참여하게 되면서 상당히 시장의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신뢰성을 이제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이제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이 법 집행기관에서 1차적으로 법인 거래가 허용이 되고요. 2차적으로는 이 비영리 재단, 그리고 3차적으로는 일반 이제 투자 법인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쭉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두 번째는 비영리 재단까지 지금 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2분기에는 지금 2분기인데요. 2분기에는 이제 비영리 법인까지 허용이 될 방침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3분기 때, 4분기 때 이제 아마 하반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전문 투자자 있죠. 실질적으로 이 자본금 100억 이상의 전문 투자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시장의 참여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한 3,500개 정도의 어떤 지금 현재 이 법인이 100억 원 이상을 자본금을 유지하면서 3,500개 이상의 법인이 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단단하고 그리고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인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현재는 비영리 재단까지 지금 투자가 허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2분기, 3분기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법인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시장에는 좀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궁금한데 예를 들면 기관 자금이 유입됐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가상자산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투자하는 거하고 법인이 투자하는 거하고는 이제 규모의 자체가 상당히 틀려집니다.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어떤 법인 투자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어떤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할 때는 실질적으로 묻고 여러 가지를 상당히 확인하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보다는 법인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떤 유동성 확보라든가 그리고 어떤 가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 위주의 어떤 투자 성향에서 이 법인 투자 성향이 많이 시장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이 거래 규모라든가 이 금액도 상당히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3위 정도의 이제 수준의 상당히 큰 그로스를 차지하고 있는데 1위가 이제 미국이고요. 2위가 이제 일본입니다. 그리고 3위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법인에 대한 투자가 지금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하고 일본의 어떤 법인 투자 허용한 그 금액을 빼버리면 개인 투자 규모로서는 전 세계 1위에 를 차지하는 우리 시장 규모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시 이제 법인 투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시장의 유동성 확보는 물론이거나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어떤 시장에서 주는 안정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 수준급으로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ETF라든가 좀 전에 어떤 솔라나 ETF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언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시장에서 1차적으로 이제 법인 거래가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 2차적으로는 ETF라든가 다른 어떤 이 가상자산의 어떤 파생 상품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간접 투자 방식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법인들이 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유동성은 확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앞으로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까지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나 아니면 회계 기준 문제와 같이 현실적인 제약들이 계속 산적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건지도 궁금해요. 네,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완전하게 이제 해소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법인 투자가 시장에 이제 진입을 못했던 이유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실질적으로 다 이행을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지금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정합성에서 봤을 때는 이 전 세계 대부분이 다 이제 법인이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이 이 국내 시장에서 진입을 막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시장의 어떤 이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것을 제약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객 확인 의무, 우리가 주로 이제 KYC라고 주로 얘기하는데요. 이런 KYC 의무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 고용 고객이라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자산이 상당히 높은 고객들을 대부분 다 고용 고객으로 이 치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기회를 들어서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완전히 해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어떤 이 법이나 어떤 실명 확인 의무라든가 그리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가입을 시킨다 그러면 당국의 우려대로 뭐 이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떤 일반 예금에서도 일반 예금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대부분 다 그 고객 확인 의무를 다 대부분 다 준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 일반 고객 확인 의무가 있고 또 이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금융시장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법인도 이번 기회에 진입을 하면서 좀 더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면 자금 세탁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자금 세탁 방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 확인 의무라든지 이런 점들을 좀 강화를 시켜 나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려들을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도나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법 체계에서는 법인의 어떤 진입을 막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너무 그림자 규제다. 정부 당국에서 너무 이제 과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지만 아마 이제 법인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정금융정보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이제 이루어져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법인에 대한 어떤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정확한 명확한 이제 가이드가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든가 금융위에서도 이 법인의 시장 참여에 관련해서는 특검법 산하 밑에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업무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규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법인이 시장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것도 역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랑 좀 관련이 약간 있는데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서 어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든가 어떤 시장에 진입을 새로 누가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 그래서 위험 기반 접근법이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 기반 접근법의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인이 시장에 참여했을 때 과연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좀 해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따져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부분, 규제적인 측면이 기존보다는 좀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향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간접 투자라든가 ETF라든가 간접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적용된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라든가 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강화되긴 했지만 어떤 시장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 이 법인들의 가상자산 시장의 본격적인 참여로 인해서 앞으로 좀 간접 투자나 ETF 관련 측면에서도 조금은 시장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서 제도와 규제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법인 투자 허용 이후에 시장 전망은 앞으로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이게 네. 아무래도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변화가 크게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이 투자 성향 자체가 이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 자체가 어떤 시각이 이 투기적인 어떤 투자 성향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 그 시각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곱지는 않은 이런 시선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 실질적으로 뭐 이 가상자산은 어떤 내재적인 가치가 없고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또 이게 자산 자체가 초고위험군 자산이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지금도 뭐 위험 자산인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 법인이 이제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기존의 어떤 이 투기적인 어떤 투자 성향에서 안정적인 이제 투자 성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법인이 진입했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가상 자산 자체가 어떤 제도권으로 거의 편입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기존에 있는 저 금융 자산, 실물 자산에 이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디지털 자산 눈에 실제로 보이진 않죠. 비트코인을 만져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다만 이제 법인이 투자했던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 시장에서 주는 안정감이라든가 건전성이라든가 신뢰성은 상당히 지금보다 상당히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일 평균 금액도 이제 과거에는 한 6조 정도 이렇게 되다가 지금 한 10조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시장의 어떤 이 개인 계정도 1,600만 개 이상의 어떤 개인 계정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 뭐 4분의 1 정도는 가상자산 그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그 이 자산을 계속 그 재산적인 증식을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법인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는 이 정보의 비대칭 문제도 좀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자산 자체가 디지털 금으로 역할을 갖다 할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어떤 기업의 어떤 이 자산 자체가 안정적인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고위험군 이 자산으로 이제 치부가 돼서 이 기업의 어떤 대차대표의 어떤 자산이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이 상당히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업도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혹시 이게 너무 초고용은 자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치부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만 조금 약간 주의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떤 법인의 투자 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상자산은 아직까지는 좀 투기적이다라는 시각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인식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현재 국민의 4분의 1 정도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안전성도 주고 또 건전성도 주고 신뢰성까지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 자산이 포지셔닝을 좀 이런 가상자산 안으로 좀 많이 하게 된다면 외부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 기업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시선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실물 경제나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될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게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레가시 금융이라고 그래서 어떤 금융기관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금융에 어떤 이제 여러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모아 있고 그리고 또 개인도 그렇고 이제 법인도 그렇고 어떤 금융 생활을 영위하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지금까지 창출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어느 순간에 이제 디지털 자산이 어떤 실물 경제에 어떤 부합을 하면서 그 아무래도 그 주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혁신 투자를 좀 촉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만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리스크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발생할 소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은 점도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상당히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디지털 금융 전체가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자산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 금융 시스템과 접목하는 그 자체가 나중에 봤을 때는 어떤 분산원장 기반의 어떤 이제 금융 시스템에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 전통적인 레거시 금융에 있어서는 어떤 그 기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그 기계 비용을 좀 줄이면서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이 무역 기반 어떤 송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지식결제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되는 이 가치도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금융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이 시스템 자체가 계속 접목이 되면서 이 디지털 금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고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거 있지만 제일 먼저 발전시키고 변화되는 것은 이제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융 서비스가 상당히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현재 제도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6일) 수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